서기 796년 12월 19일 전 세계 사람들은 걱정으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밤하늘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 달은 빛빛을 띠고 있었고 평생 본 적이 없는 커다란 크기였어요.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현상은 110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목격됩니다. 1912년 1월 4일 지구의 사람들은 매우 비슷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밤하늘의 거대한 붉은 달이었죠. 그 당시 슈퍼문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래도 3개월 후에 출항한 타이타닉호가 목적지에 절대 도착하지 못할 거라는 나쁜 징조였는지도 모릅니다. 달은 지구의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연 위성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조석 운동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생명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달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달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수는 더 강해집니다. 1912년 달은 지구에 매우 가까워져서 세계 곳곳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심지어 그린란드의 여러 빙하들을 산산조각 냈어요.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해류에 의해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위협적이어서 도중에 많은 선박 항로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최악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슈퍼문 현상은 봄 조수 6분 후에 나타났어요. 달, 태양 그리고 지구의 정렬이 합쳐진 중력을 한 달에 2번 최고조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그 전날 우리 행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고 이건 중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혼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류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은 주로 레브라도와 뉴펀들랜드의 해안으로 떠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종종 가라앉아요. 계속 이동하기 위해선 녹아서 가벼워지거나 그것을 더 멀리 운반해 줄 수 있는 만조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1912년에 조수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북쪽에서 내려온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빙산 때문에 많은 선적 항로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던 타이타닉호는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기선은 대서양을 빠르고 확실하게 가로질렀습니다. 4월 14일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때까지요. 그러나 북대서양의 많은 얼음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타이타닉호가 다른 배들로부터 혼자 있는 빙산과 심지어 빙원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40분에 멀지 않은 곳을 지나던 정기선 메사바가 타이타닉호의 항로에 빙원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함교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탑승한 무선 통신원들은 승객들의 메시지를 전송하느라 바빴어요. 당시 약 37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캘리포니안호가 또 한 번 빙원 경보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원은 심지어 그를 방해한다며 캘리포니안호를 꾸짖기까지 했어요. 그 사이 밖은 어두워졌고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거의 평평한 수면은 타이타닉호의 경비원이 앞에 있는 빙산을 발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파도가 빙산에 부딪힐 때 물마루는 더 어두운 주변 물에 대비하여 분명히 보이지만 파도가 잔잔하면 충돌할 것이 없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쌍안경은 금고에 잠겨 있었고 열쇠는 실수로 해안에 두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망을 본 사람들이 마침내 운명의 얼음 바위를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 빙산이 실제로 블랙버그라고 불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빙산을 그리라고 하면 분명히 눈으로 덮인 하얗고 높은 얼음 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방문한 사람들은 빙산이 수백만 가지 색조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가 있는 것 혹은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블랙버그는 기포나 균열이 없는 매우 순수한 얼음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경우 빛을 분산시킬 것이 없어요. 빙산은 빛을 모두 흡수해서 검게 보일 거예요. 또는 분출하는 화산이 화산재로 빙하를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도 어두운 색일 거예요. 매끄럽고 순수한 블랙버그는 빙산의 꼭대기가 녹아서 무게 분포가 변화해서 빙산이 뒤집힐 때 형성됩니다. 밑에 있는 물은 얼음을 매끈하게 만들고 그 위에 서리가 형성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빙산 꼭대기는 빛을 흡수하고 어두워 보여요. 연구원들은 뒤따른 승무원들의 행동 역시 실수였다고 크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타닉호의 1등 항해사는 빙산을 보고 소위 좌현 기동을 명령했지만 또한 승무원에게 엔진을 역회전시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선박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왼쪽으로 선체를 급회전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승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빙산은 타이타닉호의 우현 전체를 뚫고 지나가서 배가 뒤집히거나 몇 분 안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엔진 역회전 명령은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전속력으로 정면 충돌했더라면 선체의 손상이 적었을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의 뱃머리가 측면에 비해 훨씬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뱃머리가 찢겨 나갔다고 해도 내수 공간이 파괴되고 침수되는 일이 적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배는 계속 물에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빙원에 대한 첫 번째 경고를 받았을 때 속도를 훨씬 더 일찍 낮췄어야 했습니다. 절반 정도의 속도였다면 더 멀리서 빙산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선원들에게 훨씬 더 일찍 경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미리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배를 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계속하는 대신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완전히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박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패드는 바퀴 로터를 단단히 붙어 있어서 마찰이 심하면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바퀴가 멈춘다면 도로와 마찰을 일으키고, 마찰력이 더 높으면 속도가 줄고 결국 차가 멈추죠. 하지만 물에선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선박은 보통 노즐에서 발사되는 제트 물줄기의 도움을 받거나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물줄기나 프로펠러를 멈춘다고 해서 배를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관성의 힘은 마침내 멈추기까지 한참 오래 걸릴 거예요. 전에 훨씬 앞서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역회전하는 것이 가능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물줄기나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여 선박을 정지시킵니다. 멈추지 않으면 물론 계속해서 뒤로 밀릴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선박, 특히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는 어떤 자동차나 트럭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는 점입니다.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바퀴를 장착한 육상 차량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멈추는 데는 몇 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은 또한 열차가 몇 초 만에 완전히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기관차 뒤에 있는 객차들의 관성이 열차를 선로에서 밀어내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요. 타이타닉이 조난 신호를 보냈을 때 여러 배들이 조난 신호를 받고 답했지만 그들은 모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카르파티아호였지만 지모라는 증기선에 도달하고 구명보트에 탑승한 생존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배는 충돌 지점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지만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건 캘리포니안호였고 앞서 타이타닉호의 빙원을 경고했던 바로 그 전기선이었죠. 그날 밤 캘리포니안의 무선 라디오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구조 신호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타이타닉호는 신호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32km 떨어진 캘리포니안 승무원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승무원들은 로켓을 봤지만 타이타닉까지의 거리의 절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 한 척을 받고 그 배가 조난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호 램프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로켓이 올라갔을 때 캘리포니안호의 승무원들은 선장을 깨웠지만 그는 라디오를 켜는 대신 빛 신호를 계속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타이타닉에게 운명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타이타닉에 근접한 다른 배들은 없었지만 캘리포니안의 선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선박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타이타닉호의 일부 승객들도 그들을 향해 오는 배를 보았지만 침몰하는 기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령선이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했어요. 그건 밀렵선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돌의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신기루띠입니다. 바이킹 시대부터 알려진 이 현상은 2021년 초에야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신기루띠는 수면 바로 위에 차가운 공기가 더 따뜻한 조류에 의해 겹쳐질 때 맑고 잔잔한 물에 나타납니다. 빛은 2층을 특이한 방식으로 통과하며 비정상적으로 굴절되고 가짜 수평선을 만들어요. 덕분에 때때로 멀리 물 위로 높이 나는 배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육지에 있을 때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일 뿐이지만 바다에서는 심각한 항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봄에 북극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바로 그때가 타이타닉호의 운명적인 항해 장소와 시기였어요. 침몰이 발생한 날 밤은 고요하고 맑았어요. 달도 없었고 경비원들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미 애를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온도에 혼합된 공기는 안개띠를 만들어 그들의 눈을 속였고 시야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밤하늘과 바다의 표면을 구분할 수 없었고 빙산도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잔잔한 바다 때문에 고위 장교들은 타이타닉호에게 주변과 전방에 빙원이 있다는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속력으로 항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속도가 느렸더라면 경비원은 빙산을 더 빨리 알아차려서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침내 안개 속에서 빙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피해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신기루 띠는 또한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안호의 행동 부족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수평선 때문에 캘리포니안호의 경비원들은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실제보다 훨씬 더 작은 배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선원들은 선박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호 램프로 접촉을 시도했고 로켓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그 아지랑이 때문에 로켓이 수평선에 매우 낮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안호는 많은 혼란을 겪었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여전히 북대서양의 깊은 바닥에 놓여 있어요. 두동강난 배를 인양하자는 제안은 침몰이 발생한 후 며칠 뒤에 나왔지만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타이타닉호 잔해의 최초 영상은 1985년 9월 1일 5m 잠수정 썰메 아르고가 약 4,000m 아래로 잠수해서 타이타닉호의 보일러를 발견했을 때 제작되었어요. 이후 탐사대는 선박의 작은 부분들과 심지어 선체의 큰 부분까지도 회수했어요. 이 발견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타이타닉호 침몰의 실제 이유가 빙산과의 충돌 자체 때문이 아니라 타이타닉호 제작상의 허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체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큰 상처가 없었어요. 대신 분리된 이음새뿐만 아니라 선체를 따라 일련의 더 작고 가느다란 상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로 연구원들은 질이 낮은 강철이나 약한 리벳이 이 여객선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타이타닉을 바닥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압축 공기로 배를 들어올리자는 것이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쓰인 책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백 개의 대형 실린더 압축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실린더는 표면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론적으로 가라앉은 배를 함께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실린더를 물 밑으로 내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실린더는 즉시 물 위로 떠오를 거예요. 실린더를 케이블로 고정하고 강력한 잠수함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컨테이너들이 말 그대로 수백 개 있을 테니 그런 잠수함도 아마 수십 대가 필요하겠죠. 한 척의 잠수함을 여러 번 운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린더를 해저에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를 가져오는 동안 실린더가 떠오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할 거예요. 또한 물속의 압력이 매우 높아서 결국 실린더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폭발로 인한 파장은 나머지 컨테이너들을 손상시킬 것이고 이건 하나의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거예요. 이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기 때문에 작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제안된 또 한 가지 방법은 와이어 메쉬로 감싸고 액체 질소로 뒤덮는 것이었어요. 그 원리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 이전 방법과 같이 얼음이 떠오르면서 선박을 수면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배 전체를 감싸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타이타닉을 약간 들어올려서 아래쪽에 메쉬를 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액체 질소가 담긴 큰 탱크가 운송되고 난파선 주변에 배치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냉동 물질은 물속에 있을 때와 표면에 있을 때 다르게 작용합니다. 주변에 물이 너무 많을 때 탱크를 열면 마치 탱크가 미친 듯이 거품을 내며 끓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액체 질소는 지글지글 끓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쓸모없는 절망과 헛된 노력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거대한 자석은 어떨까요? 여러 개의 거대한 자석을 갖춘 대형 순양함이 난파선의 좌표에 접근합니다. 먼저 굵고 매우 긴 케이블을 자석에 연결합니다. 이 장비만으로도 무게가 엄청나겠지만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죠. 자석을 바다 밑바닥으로 내립니다. 자석은 배의 강철 선체에 붙을 때까지 아래로 계속 내려가요. 순양함이 신호를 받고 당겨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은 자석 중 하나가 선체에서 분리되는 일 거예요. 왜냐하면 난파선이 산호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이타닉호의 일부가 난파선에서 분리돼서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작전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배 전체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이타닉호의 조각들의 총 무게와 거대한 수압이 전체 작전을 망칠 거예요. 일부분만 수면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인양하기 위한 가장 비싸고 복잡한 계획은 아마도 바닷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한 것과 관련된 계획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소와 산소가 배에 부착된 특별한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타이타닉을 끌고 수면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계획의 유일한 문제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타이타닉을 그냥 진공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배 주변과 내부의 물이 걸러지는 동안 나머지 바닷물이 다시 빈 공간을 채우고 그러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헛된 것이 됩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러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다른 방법은 전 세계 해양을 여과하고 정화시키는 것인데 이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혹시 거대한 갈고리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견인선이 해저에서 52,000톤의 선박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큰 갈고리를 갖추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계획의 첫 번째 결함은 그러한 갈고리 자체의 무게가 약 10,000톤은 될 것이고 여기에 이미 엄청난 타이타닉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에 걸맞는 체인이나 케이블이 필요할 텐데 배에 닿으려면 적어도 4,000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체가 해저로 내려가 어떻게든 타이타닉호에 연결되었다고 해두죠. 하지만 배가 두 동강 났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한 부분만 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낸다고 해도 물의 압력과 저항 그리고 훼손된 배에 가해진 압력이 잔해를 산산조각 낼 거예요. 어느 순간 갈고리에 연결된 부분이 끊어지고 들렸던 부분이 다시 심해로 굴러떨어질 거예요. 또한 잔해를 인양하기 쉽도록 타이타닉을 폭파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연구원들이 타이타닉을 조각조각이 아니라 전체로 들어올려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거부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타이타닉호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잃게 돼요. 더 기발한 인양 방법들 중 하나는 뜨거운 왁스통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그 원리는 압축 공기 사용법과 같아요. 왁스가 굳어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가라앉은 배를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슬픈 사실은 통이 성공적으로 배까지 배달된다고 해도 밀봉이 제거되면 왁스가 순식간에 굳어버릴 것이란 점이에요. 왁스가 타이타닉 전체를 뒤덮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수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수백 개의 통 모양 고체 왁스 덩어리일 거예요. 탁구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로 가득 차면 탁구공이 표면으로 잘 올라오지만 해저의 거대한 압력 안에선 다를 거예요. 탁구공은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금방 찌그러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수백만 개의 공들이 압력에 강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타이타닉을 하나 다시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용이 들겠지만요. 여전히 효과가 없을 거예요. 탁구공은 작아서 대부분은 즉시 배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것이고 나머지 공은 5만 톤급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타이타닉을 인양하려는 유일한 시도는 1996년에 이루어졌지만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탐험은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배 전체가 아니라 무게가 약 21톤에 달하는 선체의 일부만 들어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전히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가장 큰 조각이었을 거예요.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말이죠. 디젤 연료를 가득 채운 대형 백 4개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졌고 선체판에 부착됐어요. 그러고 나서 백이 발사되었고 연료 주머니는 스스로 그 조각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판이 표면으로부터 약 60m 아래까지 올라갔을 때 날씨가 험해졌습니다. 탐사대원들은 128km 정도 떨어진 잔잔한 바다로 이 조각을 견인하기로 결정했고 만약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선체판을 그곳보다는 더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견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판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인양백 중 2개가 헐거워져 선박 조각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선체판에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가 2년 동안 지속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분실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다른 시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인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훼손의 정도 때문이에요. 1세기 이상을 깊은 물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전체가 녹슬었고 부서지기 쉬워요. 침몰하는 동안 두 동강이 난 사실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이 폭포수처럼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부숴버렸어요. 타이타닉호의 현재 상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한 조각으로 전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고 기껏해야 중간쯤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릴 거예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재난이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타이타닉 주변의 많은 미신, 전설, 그리고 억측을 증가시켰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구명보트의 생존자들이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바다의 가장 큰 포식자인 백상아리는 실제로 북대서양에 서식하고 가끔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배회해요. 하지만 배가 난파되었을 당시 수십 년 동안 백상아리들의 개체수가 감소해왔기 때문에 1912년 4월 14일 현장에 한 마리가 있었다면 혼자였을 테고 아마 이 소동에 무서워 도망갔을 거예요. 바다는 비틀거리는 금속, 구명보트에 들어가려고 미친 듯이 서두른 사람들, 그리고 같은 보트의 노를 뒤집는 소리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뭐가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지 알아내기 위해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 거예요.
생존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상어는 그린란드 상어였을 거예요. 이 짐승은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 도사리고 있으며 추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부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냄새에 이끌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기보단 머리 위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걸 선호하는 천천히 사는 평화로운 동물이에요. 또 깊은 곳에 사는 동물인데 설령 그 장소에 나타났다고 해도 아무도 못 봤을 거란 걸 의미해요. 그냥 너무 깊은 물속에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타이타닉이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불운한 방문객 중 하나였다고 주장해요. 대서양의 이 지역은 타이타닉호 사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요. 수많은 배, 항공기 그리고 심지어 잠수함들도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령선들이 가끔 그곳으로 돌아와 선원들과 목적 없이 바다를 배회하고 있다고 해요. 추측하는 건 흥미롭지만 이 이론은 가망성이 없어요. 타이타닉호는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도 못 갔어요. 여객선은 뉴펀들랜드 남쪽 약 640km 지점에서 가라앉았는데 그건 악명 높은 지역의 최북단 지점인 버뮤다에서 북쪽으로 2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심해의 공상적인 짐승인 크라켄이 사실 타이타닉을 공격하고 침몰시켰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거대 오징어가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옛날엔 가장 큰 종이 작은 배를 침몰시킬 만큼 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오징어도 타이타닉호와 같은 거대한 선박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어요. 또 대왕 오징어는 심해 거대증 때문에 엄청 크게 자라요. 이것은 심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용어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대왕 오징어는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걸 좋아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차가운 온도예요. 더 차가울수록 이런 곳에 서식하는 유기체의 대사 속도는 느려져요. 그 뜻은 원하는 걸 모두 먹고 나중을 위해 음식을 보관하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때론 몇 년 동안 계속요. 이렇게 하면 먹이가 없어도 심해의 생물들은 계속해서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또 나이도 천천히 먹는데 이들의 수명이 수백 년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그린란드 상어는 최소 400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중에 먹이가 부족하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의 크기도 커져요. 늘어난 신체의 크기는 음식과 에너지를 더 잘 저장하고 분비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떤 것들은 겨우 찾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배를 팽창시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천천히 떠다니기도 하죠. 몸이 작을수록 그 보관 시간은 줄어들 거고 먹이가 부족할 땐 사냥을 자주 할 수 없죠. 또 밑에 포식자가 훨씬 적은 것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인 흰긴 수염 고래는 수백만 년 동안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크게 진화한 것이라고 해요. 성장을 제한할 존재가 없으면 계속 커지는 게 당연하겠죠. 더 깊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더 많을 거고 그게 아래 생물체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더 큰 생물들은 물에 녹은 산소를 더 쉽게 흡입해요. 다시 말하자면 작은 생물들은 아마 깊은 곳에서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란 뜻이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오징어가 더 커지는 이유가 설명되죠. 그리고 또 촉수로 무장한 무척추 동물들이 타이타닉을 침몰시키지 못한 이유도 되죠. 당연하게도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침몰 불가능한 여객선 이야기를 이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발전된 것 중 하나는 다음과도 같은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고 생존자들 중 일부가 사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다에서 좌초되어 대참사 이후 약 80년 만에 발견된 사람들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어디에 혹은 언제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몰랐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꺼이 인터뷰를 했어요. 심지어 1990년 버뮤다 삼각지대의 구명보트에서 발견된 생존자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이 책은 자신이 있던 세계와는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허구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실제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워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아마도 가라앉지 않는 여자라고 불렸던 바이올렛 제섭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타이타닉 사고 몇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오래 계속되었어요. 바이올렛은 9명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동생들을 부양하는 게 그녀의 의무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아팠을 때 그녀는 그 부양의 임무를 강요받게 되었어요. 그녀의 엄마는 바다의 승무원이었는데 바이올렛은 그녀를 본받기로 결심했죠. 1910년 그녀는 당시 가장 호화로웠던 여객선인 로얄 메일쉽 올림픽호에 취직했어요.
첫 해는 조용히 지나갔고 바이올렛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배의 갑판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은 그녀를 겁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대서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죠. 그렇게 1911년 9월 20일 바이올렛은 평소처럼 갑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도 아주 좋았죠. 나쁜 징조는 없었어요. 배는 화이트 섬과 영국 본토를 가르는 솔렌트 해협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앞에 영국 순양함 호크가 나타났어요. 원래는 올림피코를 지나쳤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선박들은 서로를 향해 직진했어요. 올림피코의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정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호크의 뱃머리는 특별히 다른 배들을 격파하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올림피코를 들이받았죠. 쾅! 여객선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여객선의 우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바이올렛은 뱃머리의 타격에 힘에 갑판 위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두 배 모두 물에 떠 있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행운이 바이올렛 편이었죠. 그녀는 육지로 돌아와 올림픽호에서의 나쁜 경험을 무시한 채 계속 다른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1912년 4월까지 몇 가지 다른 일을 했어요. 짐작대로 바이올렛은 타이타닉호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 당시 최고이자 가장 호화로운 배였고 올림픽호의 두 자매선 중 하나였죠. 흥미롭게도 처음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설득했어요. 어쨌든 그곳은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거든요. 유명한 부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 유람선을 타게 될 것이었고 보수도 정말 좋았어요. 그녀는 4월 10일 나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모른 채 타이타닉에 올랐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바이올렛은 자신의 객실에서 쉬다가 이미 잠든 상태였어요. 충돌의 충격으로 그녀는 침대에서 내동댕이 쳐질 뻔했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즉시 갑판으로 호출되었어요. 선상에는 당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누구도 가라앉지 않는 배가 진짜로 침몰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5개의 수밀 구획이 물로 가득 차 타이타닉호를 파멸에 임박하게 몰았을 때도 사람들은 침착하고 얌전했어요. 바이올렛은 우연히 구명보트에 탑승한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구명보트가 완전 안전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보트에 올라탔을 때 소규모의 군중들이 그녀를 뒤따랐죠. 그녀는 구명보트에서 가라앉지 않는 여객선이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녀와 함께 온 나머지 승객들과 함께 3시간 후 카르파티아호가 자신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텼어요. 구조선을 타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바이올렛은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다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어요. 그녀는 바다에서 계속 일했고 4년 후 운명과 다시 엮이게 되었죠. 브리타닉호에 취직했어요. 에게해에 있는 병원선으로 개조된 현대식 증기 여객선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올림픽호와 타이타닉호의 세 번째 자매였어요. 11월 21일 이 배는 이미 여러 번 항해한 항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어요. 브리타닉호가 수중기뢰에 부딪혔어요. 바이올렛은 생애 세 번째 난파선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폭발로 인해 선박 전체가 흔들렸고 그녀는 내동댕이 쳐지면서 거대한 브리타닉호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바이올렛은 구명보트를 탈 시간이 없어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구명보트로 헤엄쳐서 올라탔어요. 하지만 배의 프로펠러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물에서 빙빙 돌면서 보트를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바이올렛은 위험을 보고 보트에서 제때 뛰어내려 프로펠러를 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천만한 끌어당기는 힘이 그녀를 덮쳤죠. 이미 물속에서 그녀는 배의 용골 아래로 끌려 들어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게 해주고 아마 그녀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녀의 순많은 머리였어요. 결국 바이올렛은 엔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보트에 태워졌어요. 바이올렛이 살아남은 3가지 재앙은 그녀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1950년까지 유람선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호화 여객선 벨겔랜드를 타고 2번이나 세계를 순항했죠. 다행히 1년의 불상사는 끝났고 바이올렛 제섭은 다시는 난파를 겪지 않았어요. 1950년 그녀는 서퍼 카운티의 그레이트 애쉬필드로 이사갔어요. 그녀는 바다에서 거의 42년 동안 일했죠.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면서 16세기에 지어진 큰 오두막에 정착했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기적적인 3번의 생존이 유명세를 탔고 그녀는
가라앉지 않는 여자라는 정말 어울리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또 다른 대담한 타이타닉의 생존자는 테니스의 전설 리처드 노리스 윌리엄스예요. 그 당시 그는 21살의 포부가 큰 스위스 출신 테니스 선수 지망생이자 하버드 대학 입학 희망자였어요. 1912년 그와 그의 아버지는 역사와 지질학을 공부할 수 있게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는 여행을 예약했어요. 그들은 제네바에서 프랑스 쉐르브르로 향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그곳에서 여객선을 탔어요. 오는 길에 윌리엄스는 차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 또 다른 존경받는 테니스 선수 칼 베어였어요. 그 당시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 인사했을 뿐 운명이 자신들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엮을지 깨닫지는 못했죠. 그 당시 베어는 26살이었어요. 그는 1907년 데이비스컵 결승전에서 미국을 대표해 이미 테니스계에선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베어는 윌리엄스보다 더 개인적인 이유로 타이타닉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동생의 친구인 헬렌 뉴섬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전혀요. 헬렌은 오하이오 출신이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 커플을 갈라놓기 위해 그녀를 유럽 여행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베어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사업 일정을 다시 짜고 헬렌과 합류했어요. 유럽 여행이 끝난 후 그들 모두 이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베어와 윌리엄스 둘 다 1등석 승객이었고 C가판 또는 방파가판에 숙소를 잡았죠. 하지만 서로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어요. 빙산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서둘러 구명보트에 타도록 지시받았어요. 칼 베어는 자신의 애인인 뉴섬 양을 절대 두고 가지 않을 거였죠.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5번 구명보트로 갔어요. 그때 두 테니스 선수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죠. 당시 대피 우선 규정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대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은 나머지 모든 승객들이 바다로 보내지고 나서야 마지막 구명보트를 차지할 수 있었죠. 베어와 그의 동료들은 가판에서 타이타닉을 소유한 회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의 상무이사였던 브루스 이스메이를 만났어요. 이스메이가 그들을 보자마자 그는 모두 구명보트에 타라고 충고했죠. 그래서 힘세 보였던 베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배를 저어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차드 윌리엄스는 더 고된 저녁을 보냈어요. 그와 자신의 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승객들을 구명보트로 안내하려고 노력했어요. 배는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보트들이 아직 수평을 유지하지 못했기에 남자들이 가장자리에서 서서 승객들을 탈 수 있게 도와야 했어요. 마지막 보트를 바다에 내린 후 그들은 다음 지시를 위해 함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가판에 열린 공간에 있을 때 거대한 굴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윌리엄스는 필사적으로 피하려다가 차가운 얼음물에 빠졌어요. 굴뚝은 근처 물을 강타하면서 그를 밖으로 더 밀어냈어요. 그는 결국 구명보트에 매달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죽어라 매달리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윌리엄스는 마지막 힘을 모아 간신히 안으로 올라갔어요. 보트엔 무릎까지 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는 두꺼운 털코트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물에서 나오자마자 모두 벗었어요. 그는 자신만큼이나 운 없는 몇몇 다른 승객들과 함께했어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카르파티아호로 데려갈 다른 구명보트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무릎까지 오는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카르파티아호의 의사는 윌리엄스의 다리를 보았을 때 충격받았어요. 심한 동상에 걸려 있었거든요. 의사는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 아래로 양다리를 절단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윌리엄스는 거절했어요. 공교롭게도 칼 베어도 탑승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는 무사했어요. 그는 다른 생존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때 곧 테니스의 전설이 될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나게 되었죠. 윌리엄스는 베어가 자신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는 용기를 더 얻게 되어서 카르파티아호의 가판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테니스 경력이 끊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과 싸우면서 그는 매 2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위해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윌리엄스의 건강 상태도 나아졌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그는 완전 회복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죠. 6주 후 그는 다시 테니스를 치며 같은 해 혼합 복식에서 미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어요. 토너먼트가 끝났을 때 그는 드디어 하버드에 입학했고 성공적인 테니스 경력을 이어갔죠. 1914년과 1916년 그는 미국 단식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1924년 혼합 복식에서 발목이 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유명해졌고 대중매체는 전 세계에 그의 운동 업적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베어와 윌리엄스가 시합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건 타이타닉호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12년이었어요. 베어가 그 경기의 챔피언이 되었고 윌리엄스가 미국에서 패한 것은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계속 훈련해서 2년 후 재경기에서 윌리엄스는 역전승으로 챔피언이 되었어요. 8강에서 베어를 이긴 후 윌리엄스는 사상 처음으로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이어갔어요. 데이비스컵 5번, 윈블던 복식, 그리고 미국 전국 대회를 2번 우승하며 그는 당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죠. 이 두 전설 모두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어요. 테니스가 이 두 남자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여기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스포츠 경력이 끝난 후 둘은 뛰어난 금융업자가 되었어요. 베어는 변호사가 되어 경력을 끝냈다가 은행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스도 비슷한 길을 따랐어요. 그는 투자은행가가 되었고 펜실베니아 역사학회 회장이었어요. 사건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두 권의 책이 타이타닉에 대한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아무도 그들의 만남이나 우정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타이타닉에 탑승한 가장 영웅 같은 사람 중 한 명은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으로 유명한 마가렛 브라운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의 사교계 명사이자 자선가였고 1912년 초 그녀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게 된 존 제이콥 에스터 4세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원래 배에 탈 생각이 없었지만 파리에 있는 동안 마가렛은 덴버에 있는 자신의 큰 손주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녀는 미국으로 가는 첫 번째 여객선 티켓을 사게 되는데 그게 타이타닉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프랑스 쉐르부르에서 1등석 승객으로 그곳에 갔어요. 많은 승객들이 가라앉지 않는 배가 실제로 침몰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마가렛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끔찍한 재앙이었죠. 그녀는 승객들을 구명보트로 안내하고 승선하는 것을 도와주며 승무원들에게 힘을 보탰죠. 승무원들은 그녀에게 타라고 원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많은 구명보트가 가득 차지도 않았음에도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구조된 것은 부분적으로 마가렛 브라운 덕분이에요. 결국 선원들은 보트에 타라고 그녀를 설득했고 보트는 27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 위로 내려졌어요. 그녀와 동료 생존자들은 보트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녀만이 직접 노를 저으면서 나머지 탑승객들에게 돌아가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자고 촉구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타이타닉호의 가판수 로버트 히친스는 그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는 배에 더 가까이 가면 보트가 침몰하는 여객선에 의해 만들어진 하강 해류에 휘말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보트로 급하게 올라타면서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마가렛은 화가 났어요. 그녀는 히친스의 눈을 바라보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러 가지 않는다면 그를 보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결국 그를 설득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미 RMS 카르파티아에 탑승한 마가렛은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살아남은 1등석 승객들로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2등석, 3등석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갖추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녀의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영어를 거의 못하는 승객들과의 대화를 도왔고 그녀는 생존자들에게 담요와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호의 생존 승객들을 뉴욕으로 안전하게 인도한 후에도 마가렛은 계속해서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녀는 단독으로 콜로라도의 큰 분쟁을 해결했고 그러고 나서 거의 미국 상원의원이 될 뻔했지만 결국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을 돕기 위해 선거 활동을 중단했죠. 말년에 그녀는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배우가 되었어요. 그리고 1932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특이한 구조 사례도 있었어요. 모두 지팡이 덕분이었죠. 2019년 7월 그 물건은 로드아일랜드의 한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목격자들과 기록에 따르면 그 지팡이는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27명의 타이타닉 승객들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팡이의 독특한 특징 덕분이었어요. 내장된 조명이었죠. 1912년 봄 55세 엘라 화이트는 36세 피아노 선생님인 친한 친구 마리 그라이스 영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을 다치는 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화이트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사고 때문에 그녀는 지팡이를 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로 불을 켤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멋진 지팡이를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 달 후 그녀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유럽 휴가가 끝났을 때 화이트 씨와 영 씨는 RMS 타이타닉의 1등석 티켓을 사서 1912년 4월 10일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또한 하녀, 하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프랑스에서 구입한 닭 몇 마리와 함께 여행하고 있었어요. 1등석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화로운 시설에도 불구하고 헬라 화이트와 마리 영은 객실을 떠나는 일이 드물었고 둘이 함께 있는 걸 선호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씨가 처음으로 저녁 식사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객실을 떠나 있었던 건 타이타닉호가 충돌로 인해 흔들렸던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그녀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의 안락함을 떠나 위층 갑판으로 갔어요.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설명과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탑승할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상당히 침착하게 구명보트에 오르면서 불편함을 불만스러워할 뿐이었어요. 8번 구명보트엔 화이트 씨와 그녀의 하녀 그리고 영 씨가 탑승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재앙은 명백해졌어요. 타이타닉은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밤은 어두웠고 조용했고 달도 뜨지 않았고 파도가 부드럽게 구명보트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한동안 생존자들은 그저 앉아서 가라앉지 않는다던 여객선이 천천히 물속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그들은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작위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안내할 불빛이 필요했어요. 승객들은 구명보트의 뱃머리에 설치된 램프가 깊고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공포에 질렸어요. 바로 그때 화이트 씨는 지팡이를 기억했어요. 지팡이는 손전등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 일의 안성맞춤이었고 배의 램프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한 27명의 생존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빛을 발하는 지팡이를 들고 신호원이 됐어요. 어둡고 몹시 추웠고 그들을 둘러싼 물은 파편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른 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때 지치고 몹시 추웠던 구명보트의 승객들은 멀리 어딘가에서 불빛을 보았어요. 그들을 구조하러 오는 비일까요? 엘라 화이트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 비친 것처럼 그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출발 45분 후 8번 구명보트에 탄 승객들은 다시 배를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구명보트는 처음 출발한 배 중 하나였기 때문에 27명의 사람들만 타고 있었는데 구명보트는 그 2배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영웅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승객이 탄 배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타이타닉은 이미 깊은 대서양 물속에 잠겼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했어요. 화이트 씨는 여전히 가이드이자 신호원 역할을 했고 승객들은 전에 봤던 불빛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RMS 카르파시아호였어요. 그들은 4월 15일 오전 7시 30분에 추위에 떨며 기진맥진한 채로 구조되었습니다. 구명보트를 위해 불을 밝힌 이 용감한 여성은 85세까지 살다가 194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독특한 지팡이는 가문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물로 소중하게 전해졌어요. 결국 지팡이를 경매에 붙인 사람은 화이트 씨의 증손 조카 브래드 윌리엄스였어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지팡이를 물려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지팡이는 그의 우산꽂이에서 다른 35개의 지팡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이 지팡이가 더 명예로운 곳에 제대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전설적인 크루즈 여객선과 침몰의 생존자들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부당하게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빙산 자체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모든 건 1912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얼음은 그 사건 약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땐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던 때였죠. 빙산은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건 거대했어요. 길이가 520m 이상, 무게가 약 7,500만 톤이나 나갔죠. 그리고 어떤 일인지 다른 빙산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남쪽으로 떠내려왔어요.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15,000개에서 3만 개의 빙산 중에서 오직 1%만이 대서양까지 도달합니다.
다른 것들은 도중에 녹아버리거나 얕은 물에 갇혀버리죠. 이 빙산 또한 오랫동안 망망대해에 있었기 때문에 녹긴 했지만 여전히 150만 톤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나왔어요. 그것은 금문교의 거의 2배 무게예요. 빙산의 꼭대기 부분은 30m 이상 바다 표면 위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래도 만약 해양 여객선에서 이 빙산을 본다면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요. 모든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겨우 10분의 1만이 물 위에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4월 14일 밤 타이타닉의 망대에 있던 경비원이 멀리 있는 얼음 바위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달빛도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빙산의 불규칙한 표면에 잘 반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선박은 우연으로 빙산에 충돌해 선체에 무시무시한 상처를 남겼고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다섯 개의 칸이 물로 가득 찼고 타이타니코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타이타니코는 4개의 칸의 침수를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빙산은 어떻게 됐죠? 4월 15일 독일 원양 전기선 SS 프린츠 아달베르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타이타닉이 몇 시간 전에 침몰했던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항해하고 있었죠.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독일 선박의 수석 승무원이 빙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의 관심을 끈 건 빙산의 밑부분을 따라 있었던 상당히 커다란 빨간 페인트 자국이었어요.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는 그 페인트 자국이 지난 12시간 동안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놓는 데 사용되는 선박의 선장이었어요. 그 배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역을 돕기 위해 보내졌어요.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본 빙산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산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빨간 페인트도요. 결론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이날 찍힌 사진 중 하나가 2015년 경매에 낙찰됐고 최종 낙찰가는 3,20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빙산은 전혀 없었고 타이타니코는 불가사의한 폭발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25세의 아르메니아 홍보 담당자인 바그히나크 뷰렛은 아버지와 함께 출간한 책을 미국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전설적인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는 3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선시를 썼고 그중 한 명과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4월 14일 밤 남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큰 폭발음 같은 것이 그들을 깨웠습니다. 쾅! 그리고 그중 2명은 충격으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남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도우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러 나갔어요. 그들은 곧 승무원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마그이나크와 그의 친구는 배에 남아서 배와 함께 침몰하거나 운에 목숨을 걸고 배에서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별 망설임 없이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렸고 바그이나크는 목에 끈으로 건 작은 가방에 여권과 돈만 챙겼어요. 두 친구는 파도에 의해 즉시 헤어졌고 바그이나크는 물에서 표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구명조끼를 잃어버렸고 추운 바다와 안간 힘을 다해 싸우다가 구명보트를 만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보트는 이미 10,000원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를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점점 무감각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그게 그의 이야기의 끝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배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카르파시아호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배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호된 시련으로 아직 괴로워하던 바그이나크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12일 뒤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오, 사랑하는 내 아들 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바그이나크를 구한 장본인으로 밝혀졌어요. 에스더 부인은 50대였고 바그이나크에게 그가 타려고 했던 구명보트가 사실 그를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에스더 부인은 선원들에게 그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이며 타이타닉호에서 이미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바그이나크의 여권과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가 회복하면 방문하라며 그를 초대했어요. 회복한 후 그는 보스턴에 있던 가족과 재회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팔려고 계획했던 책들까지 모두 되찾았어요. 책들은 다른 배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바그이나크는 장수했고 위대한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차례 공유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는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항상 폭발에 대해서만 말했어요.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가 그 폭발을 일으켰을 거예요. 화재였을 수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체 안에서 석탄이 타고 있었다는 그 이론을 믿고 있죠. 화재는 배가 출발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끌 방법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는 화재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틀림없고 불길이 선체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빙산과의 충돌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타이타닉이 부두를 떠나는 사진에서 선체에 있는 거대한 검은 자국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화재가 폭발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빙산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실은요? 우리가 절대 그걸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